저희가 살펴봤던 책들 중에서는 그 기술이 그려나가고 있는 미래를 초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책들 혹은 그런 세상을 전제해서 자신의 사고를 전개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비판, 기술이 열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비판, 그런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책들은 아래와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역시 기술로서 해결한다라는 관점인 테크노 소셜리즘이라는 책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는 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쪽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64년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K무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쾰른 대학교에서 철학 독일 문화 예술사를 공부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인지과학 연구 프로젝트 조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들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를 잡았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읽었거든요.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설국열차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차 안에서는 해답이 없다. 열차 바깥에 해답이 있는 그것에 이제 동물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열차 밖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인류는 마치 자기 집의 지하실에서 불이 나 불꽃이 점점 빨리 위로 번지는 것을 아는 미치광이 같다.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늘에 더 가까워지려고 지붕만 계속 열심히 올리는 미치광이 말이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의미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의미는 두 가지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그리로 가는가? 다시 한번 묻는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기술을 원하는가? 이 커즈와일,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기술로 인류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꿈꾸죠. 커즈와일의 비전에서 미래는 2099년 인간과 기계의 궁극적인 융합으로 끝난다. 그 다음엔 모두가 행복해질까? 오직 전진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하는 선택밖에 없다. 모든 것이 수직적이고 직선적이고 아니면 기하급수적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설국열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찻길을 따라서 그 상충부로 가려는 노력, 그 기차 자체에는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자가 보기에 인간은 합리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성도 갖고 있지만 공감하는 능력도 있고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인간 5성은 합리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감 능력도 합리성만큼 중요하다. 인간성을 이루는 것은 결코 논리적 사고가 아니다. 감정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결함이 아니다. 우리의 5성은 감정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합리성의 한 부분만 떼어 그 가능성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이 아마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복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인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웃만 추구하는 파괴적이고 근시안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경제적 이익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이익도 있습니다. 도덕적 이익, 정치적 이익, 사회적 이익, 미적 이익 같은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두 하위에 속하는 이득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와인을 효율적으로 마시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도 효율적이지 않다. 마라톤을 떠올려봐라. 마라톤 구간은 직접 달리지 않고 비행기구나. 자동차를 타고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 되면 마라톤을 마라톤답게 하는 것은 모두 없어진다.
마라톤의 목적은 단순히 공간적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정신적인 성취에 있다. 그리고 트랜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 곧 진보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중세시대 때의 종교재판소, 그다음에 스탈린주의 기관총은 개발될 당시에는 지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휴머니즘을 파괴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맞춘다. 인간의 내밀한 영역,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 그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정당성에 꼭 필요한 것이 새로운 인간상이다.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환경 파괴, 바싹 타들어가는 들판, 해양 오염에는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인간에 대한 모든 비판은 오직 하나로 모아진다. 인간이 현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적으로 충분치 않고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미래 구상에는 의미의 토대를 둔 목표가 없다. 오히려 끊임없이 중간 목표, 즉 유용성만 따진다. 그리고 진화에 빗댈 필요도 없습니다. 진화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에 의해 그 길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면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요란하게 초지능의 시대를 홍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정해진 일은 선전할 필요가 없고 인위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테크 구루들도 과거에 마르크스가 빠진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이 철학자에게 공산주의로 가는 길은 저 높은 곳에서 미리 결정된 일이었고 그것은 경제적 변증법에 따라서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봉건제를 제거했듯이 계급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법칙이라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정당 창설 같은 인간적인 수고는 왜 필요할까? 그래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진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처럼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생물종은 자연의 강요에 구속되지 않으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인간의 문화는 문명사에서 결코 기술의 부속품이 아니고 없어도 되는 하찮은 잡동사니가 아니다. 특정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역할은 문화의 상당 부분 좌우된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슈퍼인텔리전스,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초지능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간에게 해롭지 않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책들이거든요.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나쁜 기계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쁜 기계는 라는 이 개념은 인간에 대한 오해를 보여줄 뿐입니다. 보스트롬과 다른 많은 IT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권력의 굶주린 초지능의 이념에는 두 가지 오류가 깔려있다. 첫 번째는 인간 지능의 본질에 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지능과 의지의 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지능은 생물학적 몸을 기본으로 자연환경과 특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겨납니다. 나라는 중심으로 존재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복잡해져가는 감정과 통찰력의 세계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에 반해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신화 속에는 인간 지능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하나의 고립된 능력으로 실존한다는 고대의 관념이 기괴한 방식으로 어른거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 만든 세계에 맥락이 없다면 지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감정적 동인 없이 합리성은 아무 일도 못한다. 우리의 충동과 욕망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고 이 감정은 지능이 아니라 생물학적 육체에 종속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합리성을 극도로 발전시킨 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감정, 충동,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반하거나 그것을 기반한 설계가 아닌 이상 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무권력의 의지를 갖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리석을 때가 많고 무언가 갖고 노길 좋아하고 음탕하고 가끔은 우울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플러스 1은 2와 같이 어떤 산술적인 그런 결과값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맥락이 있고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그런 인간. 그러니까 이 독일 철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존주의 철학, 그 하이데거 철학이라던가 이런 철학을 암암리에 조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서 대체로 직관에 의존하고 감정에 따라 결정한다. 직관 역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 하나만으로는 결코 도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감정 없이는 이성도 뭐가 좋고 나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리적 프로그래밍에서 도덕적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관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마치 표준화될 수 없는 것을 표준화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결과나 해결책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행위 자체 속에서 스스로를 함양하고자 했다. 노력은 행위만큼이나 도덕의 일부다. 인간은 환경에 중립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 반응한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자아 개념, 즉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있고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선언적으로 확정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은 비합리적이고 일반화할 수 없는 사회적 직관에 의해 움직이고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맥락에 종속되고 자존감 및 자아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AI for People, 여기서 이제 자율성, 비해악성, 정의, 유익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 기계가 준수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어떤 면이 있다는 거죠. 도덕에서는 자율성이 중요한데 인간과 달리 명확한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존재는 결코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비해악성, 인공지능은 비도덕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무엇이 비도덕적인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세상은 하나의 법체계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척 상이한 법체계가 상당수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정의, 많은 철학자들이 표준화를 2000년 동안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을 만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 유익성의 원칙도 모호하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자사의 시스템 알라딘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분명 유익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우월한 AI는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투명성도 환상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AI 자준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 윤리는 기계의 윤리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기계에 맡기지 말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성찰을 요하는 해결책은 기계가 인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모든 윤리적 프로그래밍은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철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실리콘밸리의 이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철학이 공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리주의로는 행복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죠. 모두에게 해당하는 행복에 관한 보편타당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고통인지 쾌락인지에 관한 단순한 문제조차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에게는 어떤 것이 고통이고 쾌락인지가 정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행복이 어째서 도덕적 결정의 질에 가장 높은 척도가 되어야 하는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목숨을 부지한다. 공리주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가끔 가다가 기쁨을 누리죠.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상쇄하지만 이 고통의 총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공리주의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행복의 실질적인 이유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도덕기계 플랫폼,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질문에 응답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을 그대로 치면은 횡단보도에 몇 사람이 죽고 그걸 피하면은 벽에 부딪혀서 차에 탄 사람이 5명이 죽고 이런 것들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식의 선택들. 예를 들어보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의 추방과 살해가 독일인 8천만 명의 행복 증진에 막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인들이 찬성을 했죠. 도덕기계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의 자식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비도덕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값을 이제 매기는 것도 만일 독일 총리가 탄 차가 일반 차량과 충돌한다면 총리를 살리는 쪽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총리를 살린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야 될까? 이런 식의 사고는 윤리적 평등이 무너지게 되고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독일의 기본법 정신이 짓밟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무게를 재는 관문은 일단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다. 그런 시스템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는 기본법, 그 중에서 또 제1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조항을 바꿔야 하고 그와 함께 전 사회적 가치체계를 떠받치는 주춧돌을 뽑아버려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2017년 여름 독일의 교통부 장관에 의해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생명값을 계산하는 시도를 금지했다. 그래서 이 진보를 숭배하는 실리콘밸리의 실증주의자들은 현재 자발적으로건 시스템적으로건 서구 민주주의를 장기적으로 기술사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낙원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이버네틱스 독재의 길이다. 지금 그 길을 가장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인민개조 계획은 권리 대신 의무, 자유로운 개성 대신 복종, 개인 대신 거대한 전체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멈출 수 있다.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정치의 대안이 존재하고 사회 현실이 날씨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실 이 책을 읽고 이 자료를 이제 책이 나왔을 때 사실 정리를 거의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많이 희석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뭐 그런 비판을 약간 휴머니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